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공무원에서 심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7월 15일에 있었던 시험 2023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조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다소 몇 문제 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보시면은 마음 구조의 요소를 분류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요. 의식 경험의 기본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니은은 마음을 나눠서 분석할 수 없으며 마음의 적응 기능이 무엇이고 의식과 외적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로서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파트 1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기본이라든지 심화, 동영에서도 여러 번 문제풀이를 하였고요. 현대심리학의 대두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구조주의에서 비렐름 분투였고, 그 다음에 이 비렐름 분투가 주장했던 마음의 어떤 요소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다. 마음도 과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찰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서 쪼개서 본다기보다 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학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비렐름 분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같이 보았고요.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구조주의에서의 목표는 즉각적인 의식 경험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규명하는 것이었고 그 기본 요소를 분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기억과 같은 부분이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니은 나눠서 볼 수 없고 의식과 외적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있는 학파는 윌리엄 제임스의 기능주의.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마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충분히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 없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삶의 목표를 확립하여 이에 몰두하는 상태로 자신의 가치나 신념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고 타인의 가치 등을 따라 비슷한 선택을 한다. 교재에서는 이제 저희 기본서에서는 마르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마르시아, 마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저희 수업할 때 썼던 PT 자료였고요. 지금 보기 지문에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전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전념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상실, 유실 상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몰두하고 타인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2번의 정체감, 유실, 상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은 그 원인이 운이나 난이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다 복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 선지에 관한 부분들은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11장 사회심리학에서 충분히 다뤘고요. 자기기업 편파라고도 하고 이기적 평양, 자기고양 편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재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신의 성공은 내부기인, 실패는 외부기인을 하는 경향성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이제 조상 탓, 상대방을 탓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와 관련해서 잘 봤을 때는 나의 노력이고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운이라든지 내가 운이 없었어, 혹은 아니면 이건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자기 고양 편파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책을 읽으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책 읽는 시간이 감소했고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비슷한 문제를 풀이한 적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상장을 줬어요. 여기에서의 이제 내재적 동기는 일기 쓰는 것이었고 상장이 외적 동기였죠. 근데 이거를 주자 일기 쓰는 행동이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었고 비슷하게 요번 시험 문제 4번 문제도 이제 일기가 아니라 책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내재적 동기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장난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외적 보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네, 다 맞추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번. 다음 중 분리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전두엽과 후두엽의 기능차를 보여준다. 2번 잔해와 운해의 기능차를 보여준다. 3번 시각과 운동 처리의 분리를 보여준다. 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도 충분히 풀었고요. 자, 스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분리내 실험을 했을 때 여기에서 뇌량을 제거된 환자가 분리된 뇌, 분할뇌를 가지게 됐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잔해와 운해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시사점은 충분히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배웠고 교재에서도 기본서를 할 때 저희가 그림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의 어떤 그 기능적 영역에 대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월 모의고사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옳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좌뇌가 우뇌가 뭐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유리하다. 이 부분은 지금 옳지 않은 사항. 그래서 어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들, 어떤 것이 옳지 않고 옳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풀이를 했기 때문에 자 5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2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은 다른 조건 형성 과정에서 무조건 자극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역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이거를 역조건 형성이라고 할까요? 네. 자 2번. 소거된 조건 자극일지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조건 반응이 발생되는 자발적 회복도 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자발적 회복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뤘고요. 3번,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된다. 네, 맞는 설명이죠. 4번, 조건 형성된 자극은 아니지만 조건 자극과 유사한 경우에는 조건 반응이 발생되는 자극 일반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발적 회복, 그 다음에 언제 제시를 해야 할지, 그리고 자극 일반화가 있는지, 역조건 형성, 네, 요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이런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변별이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유사한 자극과 기존 조건 자극에 대해서 변별을 하는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사하게 반응을 하는 자극 일반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뤘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 형성 중에 어떻게 획득을 하고 소거가 되고 그리고 자극의 제시라든지 네, 그리고 자발적 회복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고정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활용한 방법으로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의 연합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소거시키는 절차를 이제 역조건 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원리를 다시 활용한 방법을 내재적 민감화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과 다른 조건 형성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조건 자극은 다른 조건 형성 과정에서는 무조건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이 연합을 시키는 과정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역조건 형성이 아니라 고차 조건 형성, 고차적 조건 형성, 2차 조건 형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부분은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베개 인지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담자의 정서와 행동은 사고에 영향을 받는다. 2. 이상행동의 주요 요인은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다. 3. 정서
언어, 행동적 기법을 사용한다. 4.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논박을 사용한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우리가 논박과 비합리적 생각의 경우에는 지금 앨리스의 REBT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네. 7번의 정답은 4번이죠. 8. 다음 보기에서 성격 특질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카텔의 16P 검사가 해당이 된다. 나, 융의 MBTI 검사가 해당된다. 다 범주적 분류이다. 라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그중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 이제 특질론이냐 유형과 관련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번 숙지를 하였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바르게 기술한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유형은 뚜렷이 구분되는 비연속적인 범주를 의미한다. 그러면 유형은 우리가 비연속적인 라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 범주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특질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차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을 때 나의 어떤 내향성이 더 강하다, 약하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체격론, 체행론, 체형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연속적인 카테고리화 될 수 있는 유형론에 속하게 될 수 있고요. MBTI 같은 경우도 유형론에 속하고 내후의 PI 검사, 우리가 빅5 검사라고도 불리고 있는 내후 P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질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 풀이를 하였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셨을 때 카텔의 16PF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질에 해당이 되고 융의 MBTI, 그 다음에 범주적, 그리고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면 나, 다, 라의 경우에는 유형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9번. 기억 연구를 통해 외형 기억과 안무 기억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엄마가 즐거웠던 기억은 일화 기억이고 2번 운동하는 것은 절차 기억 3번 자전거를 타는 것은 외형 기억 4번 저만은 안무 기억의 한 형태이다. 기억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문제도 여러 차례 풀었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으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이 기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은 일화 기억.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의미 기억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심상을 처리하는 단기 기억이다. 그럼 내가 경험했던 것은 일화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24번은 3번이 오답이고요. 그리고 4번에 절차 기억의 예로 자전거 타기, 수영, 그러니까 무언가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 자, 이와 관련된 기억이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풀었는데 수업 시간에 옳지 않은 것, 기억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자, 그러면 의미 기억은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서 3번이 지금 오답으로 일화 기억을 이제 의미 기억의 내용에다가 넣었었는데 그럼 진짜 의미 기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 이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외형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의식이냐? 아니죠. 외형 기억은 지금 의식적인 거고 안무 기억이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자, 9번 문제의 경우에 자전거를 타는 거는 방금 전에 저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업 시간에 숙지를 하였고요. 9번의 정답은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자, 10번. 자신을 위협하는 감정이나 동기 또는 분노, 충동에 대해서 숨기면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한테 전가한다. 이 예시문과 관련된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도 다뤘던 PT고요. 지금 보기 지문에 있었던 부분들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승하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동기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발산을 하는 그래서 뭐 성적 욕구를 미술 작품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대치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비슷한 것에 어떤 대체물을 취해서 충족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위협하는 어떤 부분을 이성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충동이나 감정들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투사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위협하는 어떤 감정, 동기, 충동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번에 대한 내용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1번 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고양이라는 단어를 배운 아이가 집 밖에서는 강아지를 보면은 고양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피아제가 언급한 개념은 무엇인가? 도식, 조절, 동화, 중심화. 자, 피아제의 이론에서 볼 때 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TV에서 호랑이를 보고 멍멍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풀었고요. 동화였고요.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강아지를 보아온 민수는 처음 본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다라고 한다. 앞에 저희 기출 요번에 출제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11번의 정답이 3번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현재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적 구조에다가 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자, 12번.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좌절 또는 고착 시 질서정연하고 인색하고 고집스러워지거나 반대로 지저분해지고 무질서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문기, 잠재기 중에서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아동이 강박적으로 청결이나 정돈에 매달리는 것은 학문기적 성격의 갈등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옳은 지문이었죠. 이런 문제들도 풀었고요. 교재에서도 충분히 이 학문기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저희가 학문기뿐만 아니라 이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에릭슨과 함께 비교해서 같이 이런 내용들도 교재에도 서술이 되어 있고 여러 차례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충분히 정답이 2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금방 아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눈의 망막에는 추상체와 관상체에 수용기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상체하고 관상체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교재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PT에서 이 자료를 사용을 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상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관상체는 낮은 빛 조건에 야간시에서 훨씬 더 많이 작동을 한다. 그리고 중심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추상체가 망막의 중심화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셨을 때 1번 추상체가 관상체에 비해 더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교재에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추상체가 훨씬 더 그 관상체에 비해서 더 적은 수가 분포를 하고 있죠. 자, 2번 빛에 대한 민감도는 관상체가 더 높아서 야간시에 관상체 그리고 주간시에는 추상체 그래서 빛의 민감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추상체는 중심화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관상체는 중심화 주변부에. 자, 그래서 망막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색채 반응은 추상체에서 처리된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다뤘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지금 오답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심리검사의 결과의 개인 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검사의 실시와 지점을 일관성 있게 통일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규준, 신뢰도, 표준화.
유사한 내용을 저희 교재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표준화하고 규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실시 방법하고 책점이 정해져 있어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규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검사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규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 규준을 갖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실 때 조금 혼동이 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교재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 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표준화인지 규준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되실 수도 있지만 물론 표준화라고 하는 절차 안에 규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규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 간 비교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검사의 실시와 채점을 일관성 있게 통일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표준화보다는 지금 규준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고정 간격 강화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 모두 강화 후 휴지기를 가진다. 자, 2번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은 모두 일정하게 지속된다. 3번 고정 간격 계획은 일정 시간 후 발생하는 행동의 강화물이 제공된다. 4번 고정 비율 계획은 특정 행동이 일정한 수만큼 발생될 때 강화물이 제공된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교재에 저희가 이제 그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고정 간격과 고정 비율은 모두 휴지기를 가질까요? 네. 휴지기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들은 모두 반응이 일정하게 지속이 됐나요? 보시면은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지속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림의 패턴이 다르고 있죠. 그래서 고정 간격에서 이 간격에서 주 핵심은 시간이죠. 타이밍에 따라서. 그리고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동의 어떤 반응 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오답이 되겠고요. 네,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저희가 여러 차례 풀었고 자세하게 월 모의고사에서도 설명에 강화 후 휴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시간 간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고정 비율의 어떤 휴식의 양의 강화에 요구되는 행동 반응의 양에 따라서 고정 비율에서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8세 이후에 진단이 내려지고 2번 남성과 여성의 발병률이 거의 비슷하고 3번 나이가 증가하면서 증상이 점점 나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4번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를 진단받은 흔적이 있어야 한다.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 사용했던 PT고요. 파괴적 충동도적 품행 장애 안에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이제 하위 분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였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성격 장애에 있는 거기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유형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뭐 권리 타인의 어떤 인격이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15세부터 시작돼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진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가 내려진 병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이 시험에서 이제 발병률이라든지 아니면은 3번과 같은 부분은 보다 더 이 장애에 대한 어떤 인상적 특징에 대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충 자료로 이렇게 진단이 DSM-5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임상적 특징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제공을 못 해드리고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조금 다음에는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심리학 개론에서 이게 너무 그 이상심리학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16번은 꽤 난이도가 있었던, 꽤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17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후인습적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판단의 기준이 인간관계의 유지나 인정에 있고, 2번 판단의 기준이 사회 질서와 법, 3번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생명과 평등, 정의 등 보편적 윤리에 있고, 4번 판단의 기준이 처벌과 복종에 있다. 지금 후인습에 대해서 찾는 문제였고요. 자, 시험 저희 교재에서 이 표가 그대로 있었고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콜버그가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후인습적을 묻고 있는 내용이었고, 지금 보기 지문으로 나왔던 게 처벌하고, 네, 착한 아이 3단계, 4단계, 지금 6단계, 네,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17번 문제에서는 1번의 경우에는 지금 인습적 수준의 3단계, 그 다음에 2번은 사회 질서하고 법 같은 경우는 인습적 수준의 4단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거는 후인습적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자, 18번. 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정말 맞출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밝은 빛과 약한 빛을 볼 때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신경세포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경 반응이 금방 소멸한다. 2번 신경 반응의 크기가 역으로 커진다. 3번 신경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빈도가 높다. 4번 신경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빈도가 낮다. 네, 이 내용은 심리학 개론과 전혀 이제 무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뇌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물심리학 아니면 신경심리학, 네, 그쪽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심리학 개론에서는 사실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어서 네,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푸셨을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뭘 묻고 있냐면 우리가 밝은 빛과 약한 빛을 볼 때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무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실무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그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도가 크던 작던 간에 어쨌든 한번 발화를 했으면 그 역치를 넘어갔으면 문턱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셨을 때 밝은 빛과 약한 빛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역치를 넘어가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빛의 세기가 약해질 때 어떻게 이 신경세포가 반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문턱값을 넘어갔기 때문에 신경 반응이 금방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발생된 활동 전이는 신경의 그 종말 단추 있는 데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신경 반응의 크기가 역으로 커진다. 신경 반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약한 빛과 강한 빛을 볼 때 이 빛의 어떤 세기의 강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경 반응의 크기, 신경 충동의 크기는 동일한 상태로, 네, 그러니까 이 크기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쭉 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강하고 약하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기는 동일한데 빈도가 얼만큼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극이 얼마나 센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 뭐 이렇게 반응수가 많거나 혹은 빈도의 차로 해서 이 자극의 세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더 많을 때 이것을 자극이 강하다라고, 이제 자극의 크기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자극의 세기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너무 세부 전공으로 들어갔던 내용이어서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자, 19번.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후 행동이 달라진다. 2번 사회인지적 동기 이론이다. 3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가 강하고 목표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4번 모델이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다. 네, 저희가 교재에서는 지금 4장 챕터 3에 이제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이 있기도 했고요. 동기 파트에서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과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행동을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는 이런 내재적 동기가 높을 때 목표를 향한 어떤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도 저희가 사용했던 PT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자기 조절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사회인지 이론에서 이제 동기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행동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네,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풀었고 지금 이 PT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같이 봤던 내용이고요.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수행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모델링의 수행을 관찰했을 때, 언어적인 설득, 그 다음에 생리적인 지표. 그래서 19번에서 나오는 지문에 대한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셨기 때문에 1번이 오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도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인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0번.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의 특성이 다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무선 할당, 2번 이중 맹검, 3번 조작적 정의, 4번 무선 표집이라고 하는 보기가 있었고요.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PT고요. 자, 실험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독립변이니 종속변인으로 생긴 결과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완벽하게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3변인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조작하나 아니면 무선 할당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보기에 이중 맹검이라든지 조작적 정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문제도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문제도 푼 적이 있고요. 저희가 폭력적 비디오 시청이 아동의 어떤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들을 이제 뭘로 두 집단으로 나눴을 때 이것이 무선 할당인가 무선 표집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무선 표집과 무선 할당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집단한테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집단과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이러한 두 집단의 아동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얼마나 관찰하는지 이 연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도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법과 도덕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충동적이며 비인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사회심리학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이죠. 내용 문제로도 여러 번 풀이를 해서 지금 PT에는 제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 자, 22번. 자, 이번 시험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너무 이렇게 심리학 개론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있었는데 아까 그 빛의 어떤 자극 세기라든지 아니면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22번 이렇게 3문제가 심리학 개론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는 거는 그 세부 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들인데 좀 이 3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자, 22번. 다음 중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화 자극에 대해 박탈의 정도가 낮을수록 강화 효과가 크다. 2번 강화물의 크기는 적절해야 된다. 3번 강화 효과는 행동에 뒤따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4번 반응과 강화물의 어떤 제공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학습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강화의 원리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뤘고요. 자, 수반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 강화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화 자극이 목표 행동에 어떤 뒤따르게 제공이 되어야 하고 이게 행동과 관련이 없는 강화물은 제공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때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뒤이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저 강화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이 행동과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강화물이 제공되지 말아야 하는 일관성 있게 행동에 맞게 강화물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강화의 원리 중에 두 번째가 즉시 행동을 하게 되면 강화물을 바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크기의 원리에서도 목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노력, 양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했을 때가 강화물은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박탈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강화의 자극이 학습자가 진정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진짜 내가 그것을 갈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기본서에는 이 자료가 왜냐면 이 부분은 정말 이거를 행동심리학을 좀 이렇게 세부 전공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심리학 개론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래도 수업 시간에 다뤄서 자료를 배포를 좀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2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강화 자극에 대해 박탈의 정도가 낮을수록이 아니라 박탈의 정도가 클수록이죠. 마지막에 있었던 박탈의 어떤 크기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범죄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 정확한 진술을 얻기 위해서 부와 특수성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1번 사건 현장에 데려가서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2번 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들려준다. 3번 기억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4번 다양한 정보를 제공 후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저희 교재에도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지금 법정의 목격자 회상 증진을 위해서 사건이 일어났던 맥락을 상상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사건을 재현하거나 체면 등을 통해서 맥락을 재현한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미 범죄하고 부호와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게 정답이 1번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뤘고 교재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하고 음성 증상의 차이 그리고 문제도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이 4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바에서 다뤘던 같은 유형의 문제였고요. 24번의 정답이 4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번은 양성 증상이 아니라 음성 증상에 해당이 되죠. 자, 25번 다음 중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중심 대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2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3번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4번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를 구한다. 저희 교재에 문제 중심적 대처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도 어렵지 않게 2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네,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문제가 한 3문제 있는데 그 3문제 중에 그래도 한 문제를 네, 저희가 다뤄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서 또 긴장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점수가 한 80점에서 88점 네,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요런 네, 유출을 해봅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기출문제 풀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